안녕하세요. GT의 국사 오늘 주제 20이고요.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겠습니다. 큰 2단원입니다.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입니다. 1863년부터 일제강점기 직전인 1910년까지를 우리가 개화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11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 시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으로 따지면 여러분 지난번에 조선 후기에 임술농민봉기 있었죠? 그 다음 해에 고종이 즉위를 합니다. 그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직전인 1910년까지를 한번 살펴본다라는 얘기고요. 주제는 총 11개고요. 여기 보면 사진이 있죠? 자, 왼쪽에 앉은 인물과 오른쪽에 서 있는 인물은 같은 인물입니다. 바로 고종이에요, 고종. 그런데 모습이 완전 다르죠.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 개화기는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제 20 흥선대원군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무섭게 생겼나요? 좀 단호하게 생기기도 했죠? 참고로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예요. 고종이 즉위할 당시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그 고종을 대신해서 약 10년 정도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오늘은 흥선대원군이 어떤 국내 개혁을 했었고 또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병제병 남신척 첫 글자만 딴 건데요. 여러분들 요거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한번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9세기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조선 후기가 되겠죠. 세도 정치로 인해서 왕권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삼정이 문란했죠. 그리고 신문제가 흔들흔들 동요하게 되면서 새로운 종교도 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천주교죠. 서학이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몰락한 양반 최재우가 동학을 만들기도 했었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선 후기는 민생이 파탄나고 밀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바닷가에서는 이양선 모양이 이상한 서양 배들이 와서 야, 문 열어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단 말이죠.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감에 떨었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기별로 주로 서구 열강들이 와가지고 야, 문 열어라, 우리랑 통상하자 이러면서 이제 막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조선은 주로 사람의 힘으로 또는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무배가 주를 이뤘었는데 이렇게 뭔가 철로 만들고 시꺼멓고 막 이렇게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증기선들이 와가지고 막 문 열어라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나이가 어린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흥선대원군이 약 10년 정도 집권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흥선대원군이라면은 이 시기에 어떤 정치를 펼치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 바로 왕권. 왕권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파탄난 민생을 좀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은 그게 목표가 두 가지였다라고 여러분 일단 큰 그림을 그리고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세도 가문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여러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세도 가문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비변사의 힘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정치 기능은 의정부, 군사 업무는 삼군부로 이렇게 기능을 환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래 조선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법전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예전에 경국대전이 있었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시기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전회통을 편찬함으로써 통치체제를 재정비하려는 노력도 했었다. 자, 그리고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다시 세웁니다. 요걸 어려운 말로 중건이라고 부르는데, 한 나라의 궁궐을 새로 지을 때 뭐가 많이 들까요? 맞아요. 재료도 많이 들지만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해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원납전이라는 성금을 걷습니다.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뜻인데, 이게 진짜로 원해서 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요. 마치 무슨 세금처럼 강제로 이제 걷었던 그런 이제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고도 모자라 가지고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에 해당하는 고액 화폐죠. 당백전을 발행을 합니다. 여러분 대충 눈치챘죠? 갑자기 고액 화폐가 시장에 많이 풀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가 오르게 된다라는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시도는 좋았으나 이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서 민심을 잃기 시작한다라는 것도 그냥 보너스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했을까? 자, 서원을 정리를 합니다. 서원은 사림들의 세력 기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서원이요, 조선 후기로 되면서 세금도 면제받고요,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대폭 정리를 합니다. 전국에 47개만 놔두고 다 없애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던 거죠. 자, 그럼 누가 싫어했을까요? 맞아요. 이 양반 유생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겠죠.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이 백성들이 힘든 원인은 삼정이 문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양전사업, 호포제 사창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양전사업은 쉽게 말하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혹시 누가 숨겨놓은 땅이 있나 다시 한번 싹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군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포제를 실시하는데 이 호포제는요, 원래 면제받던 양반들에게도 이 군포를 내게 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48쪽에 자료가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호포제 실시 전에는 요 면제층 양반층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호포제 실시 이후에는 납부층 양반이 생겨버렸죠. 예전에는 상민이 냈다가 지금은 양반까지도 포함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었겠네요. 나라의 세금은 늘어났을 거고요. 그다음에 누구의 불만은 양반의 불만은 커졌을 것입니다. 사창제는요, 이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덕망 있는 유지가 이렇게 사적으로 환곡을 운영을 해라라고 했던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경복궁 중건하면서 돈 강제로 걷어버렸죠. 서원 정리해버렸죠. 양반한테도 후포제를 실시하면서 세금을 내라고 하죠. 양반들의 불만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요 이양선 출몰로 인한 불안감 이 증대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했었는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사건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도를 보면 오른쪽 위에 서양 국가 러시아가 보일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 지도가 좀 익숙하지만 1860년에 러시아가 처음으로 요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면서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주하게 되는 거죠. 최초로 국경을 마주한 서양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흥선대원군은 이 러시아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의제의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견제한다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 당시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야, 니네 나라 가가지고 니네 임금한테 이 러시아 좀 공격해달라고 전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들을 리가 없죠. 일단 남의 나라 왕도 아니고 왕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또 엄연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이 흥선대원의 첫 번째 정책이 실패하고 맙니다. 마침 이때 국내에서는 이 양반들 중심으로 이 서학을 좀 없애달라, 천주교 이게 좀 탄압해달라라는 이제 상소가 빗발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흥선대원에 어차피 작전은 틀어졌고 뭐 기왕이면은 이 양반들의 불만도 좀 누를 겸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이 천주교 신자들과 프랑스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이 바로 1866년 병인년에 있었던 병인박해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평양 앞바다에 와서 야, 우리랑 장사 같이 하자 라면서 이제 똑똑똑 이제 문을 두들기고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평양의 관리들과 평양의 백성들이 싫어요, 싫어요, 돌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더니 제너럴 셔먼호가 막 평양에 상륙해가지고 불법으로 약탈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평양 군민이 힘을 합쳐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서 침몰시켜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자, 그리고 그 또 똑같은 해예요. 1866년에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옵니다. 강화도와 김포에서 한성근과 양헌수가 맞서 싸웠는데요. 한성근은 문수산성에서 또 양헌수는 정족산성에서 맞서 싸우게 됩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버티던 프랑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물러나는데 곱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때 강화도에 외규장각이라는 왕실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도서를 불태우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약탈해 가기도 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난 거예요. 1868년에 남연군묘 도굴 사건이 일어나는데 남연군은 또 누구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고종의 할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묘를
도구를 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상인인 오페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오페르트가 처음에 이 조선 정부에 나와 같이 장사 좀 이렇게 진행합시다라고 요구를 했더니 한마디에 거절당한 거죠. 그래서 이 오페르트가 작전을 쓴 게 그러면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파헤쳐서 거기에 있는 보물을 내가 인질처럼 삼아서 좀 교섭을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남영군묘 도굴 사건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막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땅 파고 뭐 이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실패하는데 이렇게 도구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흥선대군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린 거죠. 그래서 야, 이 서양 오랑캐들하고는 더 이상 성종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1871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미군이 그 강대한 미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옵니다. 그게 바로 신미양요가 되겠죠. 강화도에서 어제연을 중심으로 한 조선군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으나 광성보에서 전멸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 미군이 어제연 장군의 깃발 있죠. 장수 숫자 한자로 그 숫자가 써져 있는 그 깃발을 약탈을 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엄청나게 크죠. 이게 잠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 병인양요, 신미양요 지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과서 지금 104쪽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까 국내 개혁은 48쪽에 있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104쪽 5쪽에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장수 숫자 깃발 살펴봤고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두 차례 양요를 겪고 난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교통의 요지 방방곡곡에다가 척화비를 세웁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화친하자는 것은 곧 나라를 팔아먹자라는 것다라는 그런 이제 문구를 빨간 글씨로 새겨가지고 전국 여기저기에다가 세웠으니까 척화비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병제병 남신척이죠. 여기 보면은 어이구. 미안합니다. 자, 척화비 한번 구경하고요. 자, 병제병 남신척,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그리고 남현군묘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 병제병 남신척 이렇게 사건의 순서를 좀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